나가실 때 그 매표 데스크 말씀하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한 선물이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글씨를 쓴 김정희만 남아있지 거기에 쓴 먹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먹이 가지는 그 1차적인 의미, 갈려지고 없어지는 그 의미에 더해서 지금의 모습, 얘는 지금의 모습이고 또 언젠가는 또 사라질 모습이고 지금의 모습을 주목하고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별자리. 아, 별이요? 아, 그러면 네, 바로 정답이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누구는 이제 나이테 갔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타이어 아니야. 그럴 수 있죠, 사실 보면. 근데 먹을 듬뿍 찍은 이 붓에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힘이 내려가잖아요. 먹이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진한 먹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떤 생과 열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글씨를 써보거나 붓을 써본 적, 붓을 이제 운영해 보시는지 알겠지만 요 붓이 이쪽으로 갈 때는 운영하기가 좀 쉬워요. 근데 어떤 한자의 획이 이렇게 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붓을 이렇게 움직일 때 뭔가 쉽고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또 우리의 인생하고도 닮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별을 좀 상징해 봤어요. 더 로드오빗이라고 궤도로 돌아가는 별을 좀 상징해 봤습니다. 보시면 단목으로 표현한 거랑 이제 진하게 연하게 표현한 거랑 진하게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먹색이 우리는 하얀색의 검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의 목도 진하게 가거나 좀 연하게 가거나 빛이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종이도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은 대나무로 만든 죽지에다가 염색을 한 거예요. 이런 대나무로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닭지, 우리가 한지라고 하는 닭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염색을 한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흔히 아는 선지라고 하는 선지인데, 그러니까 하얀색에 검은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먹도 지금 보시면 이 하나의 먹이 10가지 색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먹이 어떤 재료를 썼느냐에 따라서 먹색이 달라져요. 소나무를 태워서 만든 소나무라든지 어떤 유령먹은 씨앗을 압착해서 기름을 태워서 만든 먹이거든요. 어떤 오동나무로 태워서 만든 먹, 그 다음에 유채 기름 이런 만든 거 다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러면 가령 먹이 10개의 먹이 있다고 생각해요. 10개의 먹이 10가지 단목 중하면 100가지 색을 낼 수 있죠. 종이도 제 작업실에 100가지 종이가 있을 거예요. 100가지 곱하기 100해놓고 벌써 많이죠. 붓도 제 작업실에 붓도 100가지 종이가 무한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다라고 하는 색이 되게 한정적이지만 이 서해라고 하는 이 검은색이 보면 깊이 갈수록 다양한 색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 깊이 있는 검은색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주목해요. 이 작업은 먹이 하는 세계의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얘는 뭐 돼지를 뚫고 올라오는 식물, 줄기를 상영한 글자가 날생이에요. 날생. 살아간다. 살아간다는 그 생자 하나가 의미가 저는 정말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튀어오르기까지 이 땅 아래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암흑이잖아요. 이 씨앗이 발아가야 되잖아요. 이 생자는. 저는 이 응축된 이 시간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그래서 쏙 붙여가지고 이 생자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거를 다양한 종이로 한번 표현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1000가지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먹이라는 거와 종이라는 게 하얀색만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정말 깊고 넓은 세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먹이라는 색을 우리는 검을 현자라고 썼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 검은형이 우리가 현묘하다고 그러죠. 깊고 오묘한 색이에요. 단순히 블랙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여기에 표도 천변만화라고 천가지색 만가지색이 있다라고도 해요. 천변하고 만화. 여기까지가 이제 살아있는 작품입니다. 자, 마지막 섹션은 이제 넉탑이에요. 넉탑은 말 그대로 먹으로 쌓은 탑이에요. 먹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멸하는 존재잖아요. 아까 첫 번째 작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멸하는 존재의 먹들이 모여서 불멸의 작품이 됐어요. 아마 2000년도 전후로 해서 만든 먹이 있겠죠. 우리나라 먹, 중국 먹, 일본 먹. 그 먹들을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죽을 수 있고 몇십 년, 100년 있으면 다 잊혀지겠죠. 그때 2000년도 전후로 싸고 아무 이름 없는 먹을 기억해준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먹이 가지는, 현재에 가지는 그 의미, 얘들 먹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먹들이거든요. 동아시아 삼국에서. 그런 먹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새목도 있지만. 제가 보시면 이게 다 먹이에요. 먹 맞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먹을 살 때 새로운 먹도 사지만 일본이나 한국의 옥션에서 버려진 먹들이 있어요. 막 그러면 누군가 썼던 거예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썼던 막 먹이 막 찌꺼기가 묻어있고 그런 먹들을 일본에서는 마토메테? 네, 그렇게 해서 덩어리, 뭐 이렇게 정크 그런 것 이렇게 해서 먹 정크 이렇게 해서 나와요. 옥션에 그런 걸 이제 사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찌꺼기를 다 닦아주고 다시 생명을 제가 묻어넣어요. 그리고 이런 탁본의 재료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건 경주에 있는 정해사스탑이고요. 얘는 익산에 있는 미륵사스탑이에요. 얘는 북보고 쟤는 정읍의 청국살이라는 탑이 있어요. 보물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탑본들에 대해서 제가 했어요. 왜냐면 너희가 닳고 없어지는 이런 거지만 한국 미술에서 가장 좋아하고 비례미가 그 통일감이 있는 이런 탑으로 너희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작업을 하다가 이제 이런 탑에도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이런 탑은 제가 네임리스 탑 혹은 존버탑이라고 명명했어요. 졸라 버틴 거예요. 얘는 춘천의 창존리에 있는데 진짜 이름 없어요. 얘는 홍밭에 있었어요. 제가. 그러면 얘 주위에 사방 1m만 이렇게 돼 있고 다 콩이에요. 저기서 몰래 홍밭에 가서 측량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다시 지어준 거예요. 근데 너무 대견한 거예요. 이런 탑들을 보면. 왜냐면 쓰러질 수 있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나 스님들이 많은 부재들을 모아서 이렇게 쌓는 거예요. 또 어떤 존버탑은 어떤 탑도 있냐면 어떤 계곡에 있는 탑의 부재들 있잖아요. 한 기가 아니에요. 두세 기. 어떤 거는 뭐 석등에 있는 부재를 이렇게 깔고 그렇게 해서 또 살아남았어요. 그런 살아남은 모습이 이 먹하고 오버랩이 돼요. 그리고 저랑도 오버랩이 됐어요. 저도 뭐 사연 없는 사람이겠지만 저도 산산조각이 나서 동굴 속으로 그렇게 깊이 들어간 적도 있고 뭔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꿋꿋하게 서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 먹탑이고요. 요 밑에 부분은 제가 2001년도에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고궁영화라는 그 전시를 하면서 언더그라운드 땅속에 있는 표현하는 걸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땅속에 이런 것들 이제 돌을 추상으로 표현합니다. 실제 돌을 사용해서 제가 드리핑이라고 이런 작업들을 한번 가까이 들는데 이 먹이의 색이 얼마나 다양한지 조금 있다가 뿌리고 말리고 말리는데 좀 말려야지 이게 안 번지니까
옅은 색부터 뿌리고 말리고 드리핑 이렇게 작업을 하고 이 작업을 작업하는 그 순서를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예, 하나부터 하죠.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탑이나 먹이나 서해나 요즘 시대랑은 안 맞아요. 왜? 쌓아가야 되잖아요. 요즘은 너무 시각적인 시대잖아요. 헬스장에 가면 한 달만 해도 우리 몸이 변화가 다 되잖아요. 근데 서해는 그렇게 될까요? 안 되거든요. 뭔가 차곡차곡 쌓여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술이고 인생이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차곡차곡 쌓아가다가. 근데 차곡차곡 쌓아가다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한 번에 넘어짐, 그리고 몇 번에 넘어짐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포스터에 아마 얘가 주인공일 거예요. 멋진 탑들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 더 주목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스틸 얼라이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고 요까지 들어가 보시면 제가 실제로 탁본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작품들이 네임리스 본거탑들이에요. 이 작품들은 제가 그래서 얘는 경상북도 공화에 있는 작품이고요. 네, 경북 공화에 있는 거고요. 얘는 속리산 탈고라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얘는 원주 입석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탑들을 말씀드렸지만 비지정 문화재예요. 관리가 안 되는 문화재예요. 그래서 이 탑들은 제가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고 가잖아요. 예비 답사를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얘는 본래는 얘가 같이 여기 있었어요. 근데 2년 전에 사진은 인터넷에 구글에 있는 사진은 그런데 실제로 가봤더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 번 넘어졌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입석사 원주 입석사라는 산 뒤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스님들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스님들이 다시 그대로 올리지 않고 그냥 아마 이 정도로 넘어졌던 거를 이 부분만 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다른 모습으로도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얘들은 이 탑은 이 스님이 주지 스님이 그 계곡에 있던 두세 개의 탑의 부재를 그래서 가면 약간 무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너무 저는 이런 탑들이 좋더라고요. 살아남아 있었던 탑들. 지금 이 탑은 저기 영상에 나오는 영상들이에요. 지금 뒤에 보시는 저 작은 탑은 문화재청 지금 이제 국가유산청인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도난문화재가 있어요. 도난문화재. 얘는 2001년에 도난됐어요. 지금 행방을 모르는 탑이에요. 근데 사진 한 장이 남아있어요. 그 사진에서 이제 추측한 건데 얘는 고려시대 탑이고 뭐 7층 탑이 그래서 그 시기에 맞는 7층 탑을 조사해서 그 비례를 좀 맞게 해서 다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름 없고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생명력을 주어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작품 보시죠. 이 작품은 제가 제 작업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우주 작업이 있어요. 앞에 가서 도로 보시면 우주 이 시약들하고 제가 우주를 결합한 것이 있는데 얘들은 제가 이 사이에 시약들을 둔 탑이에요. 가령 호두라든지 시약들 사이사이에 두면 거기에 먹을 뿌리면 그 사이사이에 몸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좀 추상적으로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대를 나오는 거 아니고 한국사학과 기숙사를 전공한 이론을 그냥 하면서 회사도 다녔어요. 회사도 다녔고 그 직장 생활도 한 5년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떻게 작가가 됐잖아요. 그런 길이 뭔가 언론한 이렇게 모르는 길을 가는 듯한 거가 느껴졌어요. 근데 이 길을 또 가다 보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투 디 언론이라고 이지의 세계로 가는 제 작업의 여정 뭐 이런 것도 제가 추가하는 편입니다. 제 작품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30분 조금 넘는 시간이었는데 아무튼 수고해주신 작가님께 한번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네, 어떻게 보면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작가님의 그런 제작 과정이라든지 의미를 들어보는 시간이 이제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전시의 좀 전반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작가님이 그 작품을 하시면서 어떤 그런 전반적인 생각들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기는 한데 저희가 뭐 특별한 구애 없이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그 이번 전시를 이제 준비하시는 그 기간이 1년이 조금 안 되는 좀 기간이 걸렸는데 이제 올 겨울부터 작년 겨울이죠. 작년 겨울부터 한 10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 전시를 준비하시면서 무엇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지 또 어떤 것들이 관객분들에게 울림이 있으면 좋겠는지 그런 생각을 좀 작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뭔가 직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현대 사회를 감상할 수 없는 관람객에게 읽을 수 없는 작품을 계속 전시해두고 그것을 강요하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요즘에 그 전통 서예의 전시라든지 그런 걸로 좀 탈피해서 저는 작가의 손을 떠난 작품이 실제로 관람객들과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조금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게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야기를 담으면 그 이야기가 관람객들에게 어떻게든 전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서사적인 이야기를 담는 대신에 그것이 또 너무 이야기를 담기 위한 작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담되 그것이 조형적으로도 또 괜찮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중이란 말을 붙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서예가는 그런 게 좀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관람객들의 어떤 니즈를 막 영악하게 맞춘다기보다는 제 작업을 하면서 그것이 관람객들에게도 통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통했다고 좀 느끼시나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서예 작품을 이제 전시해놓고 약간 읽으세요라고 이제 뭐 강요 아닌 강요를 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메시지를 담은 작품들을 만들어주시는 작가님은 사실 되게 감사한 그 작가님이시거든요. 저는 이제 서예박물관이라는 곳에서 일을 한 지는 한 10년이 조금 안 됐는데 사실은 그 서예라는 게 전통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이제 묶여져 버렸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 예술의 전당 옆에 보시면 국립국악원이 있죠. 국립국악원이 옆에 있지만 사실 국립국악원에서 뭐 공연을 보거나 한 경험은 저도 마찬가지로 없어요. 그러니까 국악을 하시는 분들이 요새 그 어떤 그런 오디션 프로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셔서 그런 퓨전 음악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죠. 아, 우리나라 음악을 한 사람이 저 정도의 어떤 그 스타성과 저 정도의 능력이 있구나. 근데 그걸 전혀 이제까지는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실은 활동하고 계시는 서예가 분들 중에 뭐 국내 최고의 명필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쓰시는 글씨를 이제 관람객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화문 한판이다라고 했을 때 뭐 박정희 대통령이 쓴 글씨를 걸었던 시절도 있고 그 당대 최고 명필이라고 했던 서예가분이 쓰셨던 글씨를 걸었던 시절도 있지만 그 수많은 광화문을 지나는 대중들은 저 글씨가 누가 썼는지조차 궁금해하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이제. 그리고 저걸 한글로 써야 되냐 한문으로 써야 되냐 그런 것들을 각자 한글 교육을 하시는 분들과 한문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좀 논쟁을 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현학적인 거죠. 현학적이게 돼버렸는데 이제 저는 이제 박진우 작가님의 작품을 이제 접한 순간에 이런 걸 좀 깰 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먹이라는 그 소재 그리고 탑이라는 소재를 활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놀라움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아까 뭐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이제 작가님한테 이제 먹과 탑이라는 소재를 어떻게 이제 발굴해서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었는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먹을 탑으로 하겠다는 거는 5년 전에 제 두 번째 개인전에 한 작품이 나왔어요. 그 작품을 또 이제 이번에 도록의 원고를 써주신 그 이혜선 전라북도 관장님이 그걸 또 서장에 가셨는데 처음에는 먹을 수집을 했어요. 근데 그게 먹 탑을 위한 건 아니었겠죠.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모르는 낯선 세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오래된 그 할머니 집에 광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전에 광에 가면 뭔가 맛있는 꽃감도 있고 있죠. 그거를 그 광에 문을 열기 전에 창호지를 있잖아요. 손으로 똑 뚫어가지고 거기를 안을 보면 뭔가 오쳐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곧 뚫어서 보기 전까지는 그게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근데 서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재료라든지 특히 종이 엄청나게 깊고 낯선 세계가 있어요. 이 가령 1978년도 제가 태어나기 이전이에요. 일본에서는 어떤 먹을 만드냐면요. 먹 10개에 37만 엔을 파는 먹이 나와요. 78년도 전에 400만 원짜리 세트 먹이 나와요. 그런데 그 먹을 100세트씩 사요. 100세트를 만들어요. 400만 원짜리 먹을요. 거의 50년 전에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 하나가 50만 원, 70만 원이에요. 왜 그러냐? 실제로 먹을 만드는 데는 정말 노력이 필요해요. 가령 유연먹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씨앗을 압착을 해요. 그냥 참기름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기름 기름에 심지를 꽂아요. 거기서 불을 켜요. 그리고 위에다가 접시를 둡니다. 불완전 연소가 된 그름이 생겨요. 그 그름을 긁어서 만든 게 먹이에요. 실제 전통 먹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서예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 서예계에서 쓰고 우리가 알았던 먹의 99.9%는 폐타이어나 안 좋은 뭐 석탄, 석유나 뭐 그런 안 좋은 걸로 만드는 그런 먹에서는 깊이 있는 색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전통 먹을 실제로 그런 재료로 만든 먹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기름을 얼마나 태워야지 이 먹 하나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최소 50만 원, 100만 원짜리 먹도 있습니다. 그런 먹들의 세계가 있어요. 옛날에는 다 그런 것만 썼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현대에 쓰는 것들은 그런 세계가 없었잖아요. 종이도 정말 다양해요. 우리는 닥지가 최고라고 하죠. 닥지가 최고예요. 어떤 면에서
질긴 면에서. 그런데 종이도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어떤 재료를 썼느냐, 죽지를 썼느냐, 어떤 뽕나무 잎으로 만드느냐, 어떤 걸 배합했느냐, 어떤 비율에 따라서도 종이의 성질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낯선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 다시 이제 좀 돌아와서 옥탑은 어떻게 됐냐. 저는 그 낯선 세계에 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재료에 대한 집착이었죠. 미친 듯이 모았어요. 제가 아까 직장 생활 했다고 했죠. 직장 생활 제대로 한 건 3년이고요. 그 번 돈으로 다 어떻게 했겠어요? 다 못 샀겠죠. 저기 뒤에 제 보살 같은 아내가 있는데 눈을 감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작품을 팔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먹을 사죠. 그렇게 해서 먹이 한 7, 800개, 붓도 온갖 종류의 붓이 다 있죠. 왜냐면 저는 어떤 작품에 최적합한 재료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외부 강의를 할 때마다 첫 번째 하는 말이 명필은 붓을 가린다. 왜? 명필은 붓을 안 가린다는 건 뭐냐면 어떤 붓의 맥시멈을 쓸 수 있어요. 몽땅 연필이어도 그것의 100%는 쓸 수 있는 게 명필이에요. 다만 정말 명필은 이 작품에 필요한 붓이 어떤 붓인지, 먹이 어떤 먹인지, 종이가 어떤 먹인지 아는 사람이 최고의 명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사 김정희가 좋은 먹을 사라, 붓을 저기 제주도 귀향 있을 때도 추사 편지로 그것 좀 보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명필인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먹이 엄청 많이 있어요. 제 작업실에. 그걸 보면서 작업을 생각합니다. 이 먹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처음에는 제 5년 전 작업이 더 숲이라는 공간에서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먹으로 나무를 쌓아봤어요. 나무로. 근데 이렇게 나무를 쌓다 보니까 이 먹 하나 자체가 돌로 보이는 거예요. 돌. 그러니까 제 고향이 경주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탑이랑 엄청 친했어요. 그러니까 뭐 프로이드까지는 안 가지만 제 무의식 속에 이건 탑의 돌이어야 해 라는 생각이 번뜩 뜬 거예요. 그랬더니 이 먹이 탑의 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작품이 가문사지로 제가 먹탑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먹이라는 게 제가 작가님 작업실에 방문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할 때도 가만히 있는데 이제 알림이 울리시더라고요. 핸드폰으로. 네, 알림이 핸드폰에 울리셔서 당연히 그런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이제 일본에 그 먹을 파는 경매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런 작품 파는 그런 사이트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쨌든 그런 경매 사이트에 먹이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항상 예의주시를 하시는데 그 먹이 작품 그 작가님 바닥에 이렇게 깔아놓고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이 먹탑도 먹탑이지만 이 먹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시장 마지막 쪽에 가시면 그 작가님 이제 소중하게 모아놓으신 먹 중에 정말 일부입니다. 한 1%도 안 될 거예요. 네. 그 정도의 지금 먹을 저기 전시해놨으니까 한번 나가실 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와 작가님이 주도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예전에도 설명을 하시지만 중간중간에 궁금한 점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주시면 잠시만요. 지금 앞에 앞줄에 두 분 차례대로 제가 마이크 드릴게요. 먼저 하시죠. 질문하시면 교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예술의 전당 홍보글을 보고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되게 올까 말까 되게 망설였다가 왔는데 작품 설명하시는 작가님을 보니까 이 목을 통해서 되게 인생사를 많이 느끼신 것 같은데 다양한 먹들 중에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 먹을 바라봤을 때 먹이 작가님한테 건네주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네, 맞아요. 먹은 저한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것이 먹은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제가 먹을 갈다가 목이 부서질 때가 있어요. 가령 왜냐면 저는 이제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먹들을 많이 이제 쓰니까요. 전통 먹들을 그런 것들은 이제 온습도가 다르면 목이 부서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비싸게 줬는데 이게 부러졌어. 근데 뭐 정호승 시인의 뭐 산산조각 그 시를 빌리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부서져도 걔들의 본질은 그대로잖아요. 제가 부서진 거를 갈면 또 그게 먹이잖아요. 그리고 그 작은 먹들이 갈라진 먹들이 또 탑의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옷개성, 이 지붕, 이 세모 모양의 이런 것들을 그런 갈라지고 깨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또 갈아서 그렇게 또 쓰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아 먹이 또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구나. 또 가령 먹은 와인 같다고 해서 숙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숙성이 된다고 해요. 화학적 반응이 조금씩 뭐가 바뀌고요. 그래서 송영먹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송영먹은 소나무를 태워서 만든 먹이에요.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푸른빛이 더 진해져요. 그런 것들이 장마철이나 이렇게 되면 온몸이 실금으로 샥샥샥 갈라져 있어요. 그러다가 그런 것들을 제가 또 오동나무 상자에 잘 보관해두면 그런 것들이 감쪽같이 딱 붙어있을 때가 있어요. 먹은 살아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막 들려줘요. 그건 제가 아마 네이버에 먹은 살아있다라고 제가 글을 쓴 기고한 것도 있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 이 먹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라져가는 것 엑스트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받쳐주잖아요. 아까 세안도 같은 작품을 위해서 받쳐주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으면 아, 나도 좀 주인공 좀 해보자. 나도 좀 주인공 좀 시켜줘.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이 탁본 작업들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님 낙관이 궁금한데요. 보다 보니 감 세 개가 있는데 하나만 색이 칠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낙관이 가지는 의미나 그런 게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근데 낙관을 많이 팔 여력은 안 돼가지고 저도 이제 좀 시간이 되고 이러면 돌을 더 많이 파고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도장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제 작업실이 시숙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감이 익어가는 공간이에요. 저는 제 작업실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시숙제, 감이 익다라는 건 뭐죠? 예, 익어간다는 건 숙제라는 건 의미가 되게 많거든요. 감이 익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감은 그 유교에서 또 교육을 상징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이게 주렁주렁 엄청 많이 매달리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남은 홍시들을 또 내어주잖아요. 그 까치라든지 그런 의미도 있고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공간에서 성숙하고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여기 와서도 이 공간에서 성숙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것부터가 이야기인 거예요. 제 작업실의 이름부터가.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큰 의미가 없고 감 세 개를 다 똑같이 하얀색으로 요렇게 보면 먹탑들에 되게 다 숨겨놨어요. 예, 그게 송나라 때 그 거벽산수 같은 번관이라든지 이런 화가들이 그린 작품을 보면 서명이 막 숨겨두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번 찾아봐. 숨겨둔 거예요, 선생님들. 예. 그래서 목객 선승화가가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화가가 이제 모케라는 사람이 육시도라고 그림이 있거든요. 6개 감 그림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반함께 똑같이 그린 게 저기 제 자화상에 그림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낙관님은 그 정도까지 해도 되고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잠시만요. 전시 인상 깊게 너무 감사히 잘 봤습니다. 그 전시에 있어서 타이틀이 저는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작품에 있어서는 사실 영어가 보이지 않는데 이번 전시 타이틀이 이제 Still Alive라고 이제 명명하신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건 그냥 개인적인 좀 엉뚱한 질문인데 혹시 그 먹으로 뭔가 컬러 먹 같이 약간 컬러 작품 혹시 뭔가 구상하시는 게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이세요. 작업의 그 제목이 주는 게 엄청 많거든요. 저는 제목을 진짜 오랜 기간 고민한 것도 있어요. 저기 스틸 얼라이브 16점은 살아간다, 살아낸다, 스틸 얼라이브 이걸 계속 고민해봤어요. 생 그리고 라이프 이런 식으로 이름이 갖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걸 대표하는 것 때문에. 근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제 작품의 대부분을 영어로 이름을 지어요. 뭐 이런 것도 I fly인데 여기는 이번 전시에서는 영문이 이제 변기가 안 되는데 저는 제 작품을 만들 때 대상이 한국으로 한정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제 꿈이 전 세계 사람들이 제 작품의 앞에서 감상하는 게 꿈이기 때문에 저는 제 작품을 가급적인 영어로 지으려고 하고요. 제 포트폴리오도 다 영어로 만들고 있어요. 우선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Still Alive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먹과 탑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멸하는 존재 있잖아요. 탑도 좀 먹기랑 닮은 성격이 있어요. 왜냐면 탑은 다른 문화재들과 달리 어디 있죠? 그냥 노천에 있잖아요. 다른 문화재들은 어떻게 취급받죠? 온습도가 유지되는 전시 공간이나 수장고에 있어요. 근데 탑은 노천에 있어서 비바람을 다 받고요. 눈이 오면 눈이 맞고 봄에 되면 씨앗이 들어가지고 큰 탑에 보시면 거기 막 강아지 풀도 자라고 있고 이끼도 끼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이 달아있어요. 그런 점에서 두 개가 오버랩되더라고요. 먹과 탑이. 그래서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게 많이 그 먹과 탑에서 그걸 느꼈어요. 근데 작품이라는 것의 해석이나 의미는요, 애초에 작가가 했던 그 의미, 그 의도에 중첩이 되고 의미가 확장이 될 수 있어요. 박이소라고 이제 미국에서 활동해서 한국에 들어온 현대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즉흥적으로 만든 작품에도 의미가 계속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이 먹과 탑의 스틸 얼라이브였지만 이 이야기를 계속 풀어 나가다 보니까 사람의 스틸 얼라이브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먹과 탑의 이야기가 우리 일반인 네임리스, 우리 대부분 이름 없잖아요. 그리고 졸라 버티잖아요. 우리 스플렌디드 화려한 탑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좀 담고 싶어서 제가 스틸 얼라이브라고 작업을 했습니다. 컬러, 네. 제가 저한테 이렇게 우선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먹은 컬러 먹이 있어요. 주황색 먹도 있고 뭐 파란색 먹도 있고 그런 것들이 옛날부터 만들어졌어요. 청나라부터. 예, 그 안료로 해서 만들었겠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우선 이 검은색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 아이덴티티 때문에
이 서해의 이 먹의 그 블랙 수천 수만 가지 색으로 변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도록에 이번에 그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과 과학자가 제 작품을 본 그 글이 있어요. 그 글 정말 쇼킹한데 그분은 정말 천재예요. 제가 작품 원고를 드렸는데 다음날 그 원고를 줬어요. 이거는 이제 미술사학회나 이런 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분 정말 천재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3프로 TV에서 반도체 막 하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 작업의 반경을 넓히지 않고 이 좁은 거를 깊게 판다고. 그건 제가 생각하는 바거든요. 우선 저는 이 검은 블랙을 좀 집중하고 싶어요. 이걸 집중하다 보면 또 다른 색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검은색에서 표현할 수 있는 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스틸 아직 좀 검은색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해주셨던 천재 권석준 교수님의 글은 나가시면서 도록을 혹시 구입하시면 읽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더 있으실까요? 아마 제가 상품이 뭔지를 말씀을 안 드려서 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조금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서해가 훨씬 더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문방사호 이런 거 다 쓰면서 서예 교육을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특수로 만든 종이에 이렇게 물로 만든 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예에 대한 진정성이나 교육에 대해서 작가님께서도 서예나 전통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 아이들이 이렇게 접하는 경험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예 교육이 어떻게 되면 좋을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재료를 장악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 100가지 재료가 있다고 하는데 평생 2가지 재료만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작업은 그 바운더리에서만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아쉬운 거는 우리 이 전통서예가 전통서예라고 하잖아요. 지금 걸려있는 큰 140, 세로 140, 가로 70, 더 큰 거는 210, 70cm에 글씨 큰 거 빵빵빵빵 쓰여있죠. 28자, 뭐 이런 거 40자. 그건 전통서예가 아니에요. 그거는 20세기 중후반에 만들어진 현대서예요. 그렇게 쓰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게 큰 붓으로 그 종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방구점에 파는 그 종이에는 백날 써도 안 돼. 무조건 번지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큰 먹을 이 붓을에 먹을 묻히려면 얼마나 먹을 갈아야 돼요? 만약에 먹을 쓴다고 하면 그렇게 대부분 뭐뭐로 쓰죠? 그러면 거기서 깊은 이런 건 차원이 다르겠죠. 저기 제가 가가 쓴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먹을 가는데 1분도 안 걸려요. 그게 서예예요. 본래 서예는. 본래 서예는 준비 땅 먹 1분 갈고 시 3분, 5분 안에 딱 써요. 10분 안에 더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본래 서예예요. 이게 뭐냐면 종이가 잘 번지지 않고 먹도 이렇게 갈아가지고 쓰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방구에서 사는 그 잘 번지는 먹의 그 종이에 먹물을 타서 큰 붓으로 써서는 백날 써서는 백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하려면 작은 세필 있거든요. 세필 조그만 거, 뭐 한 마디나 2마디나 그런 걸 사고 벼루도 작은 벼루가 있어요. 그런 벼루. 그리고
먹도 한 5만 원짜리 사실 수 있어요. 그런 거 사도 정말 오래 쓸 수 있어요. 작은 것들은 그거를 그냥 필기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쓰면 되는 거지. 너무 거추장스러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서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예전에는 대부분 전통서의 작품들은 세필이에요. 청나라 때 걸룡왕제가 걸룡왕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중국에서 제일 영토도 확장 많이 하고 문화적으로도 웅장했던 황제가 걸룡왕제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서재 이름이 삼희당이에요. 삼희당 세 가지 희귀한 보물의 당이 있는데 그 작품들이 다 서예요. 뭐 왕이지 글씨라든지 뭐 그런 글씨들인데 대부분 글씨가 다 이 한마디 두마디 글씨예요. 그런 것이 서예였어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큰 걸 쓰게 됐느냐? 왜? 공모전용 글씨를 쓰는 거예요. 내가 본래 서예라는 거는 자기의 감흥, 흥취를 쓰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가지고 쓰고 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난정서, 왕이지 난정서 같은 경우는 그 난정에서 막 흥건하게 술을 먹고 막 글을 썼잖아요. 그 작품에는 왕이지가 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내가 왕이지의 난정서를 베낀다고 하면 그건 베끼는 거지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본래서에는 내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주구장창 큰 붓으로 쓰는 거는 이렇게 쓰면 공모전용이에요. 공모전용이라는 거는 이 큰 종이에 28자, 20자, 그게 다 당시거든요. 뭐 5원절고, 7원절고 이런 거를 그냥 쓰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없잖아요. 작품에 내 이야기가 없는데 이 작품을 보고 관람객 소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부터 이제 근데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재료를 아주 세필부터 작은 것에서 지금 그렇게 번지는 종이는 그래서 쓰면 아무도 재미가 없고 가는데 시간이 다 끝날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 한 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하는 일 관련해서 선생님을 여러 번 뵐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인스타 통해서 팔로우하게 됐거든요. 좀 사적인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모님 발령지로 전주로 내려가서 사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인스타에 보면은 그 아드님 두 분의 육아일기를 가끔 쓰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선생님 외모는 완전히 물리학도 엄청 공부만 하는 아주 한마디로 똘똘이처럼 생기셨는데 그 아이들을 직접 그렇게 보살피시면서 시간이 언제 나셔서 이렇게 작품을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전주로 내려가셨으면 지금 그 시숙제 환경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거랑 그 아이들 둘이 혹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주를 좀 이어받아서 암암리에 그 좀 아이들에게 그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작품 세계라든가 그런 재주를 좀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서울에 시숙제가 5년 반 동안 있었던 홍은동에 작업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 2월에 전주로 제 아내가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였는데 이제 국립전주박물관으로 학예 발령이 나서 내려가서 이제 당연히 월세가 좀 싸졌겠죠. 네, 싸져서 공간이 좀 넓어졌어요. 네, 그래서 좀 큰 작업을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좋아졌고요. 두 번째로 아이들 육아는 제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6년간 아이들 등하원을 제가 시켰고 그리고 집에서 제가 밥을 해요. 네. 각자가 더 잘하는 걸 하면 좋잖아요. 네. 작가는 뭔가 계획적으로 작품을 만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리도 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리를 하고요. 근데 뭔가 밸런스가 있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냥 작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육아를 하면서 이제
그 시간에는 또 아이에게 집중하고 또 남는 시간은 또 제가 하고 그래서 모든 건 제가 밸런스라고 생각하는데 아내와의 그 시간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 왜냐면 저는 한 사람의 작가지만 또 한 가정에서는 또 남편이고 아빠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잘 분배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긴 인생이잖아요. 와이프랑 저랑. 근데 서로의 또 커리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또 다음 주에 제가 미국 워싱턴으로 가게 됐어요. 와이프 아내가 이제 미국 스미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에 파견이 돼서 그러면 이제 저는 제 작업실은 없어요. 이제 집에서 이제 책상 하나만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근데 그것을 뭐 싫어한다기보다는 그걸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환경을 잘 제가 적절하게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아이들이 제 이런 작업을 할 겨를이 없어요. 저는 제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저는 제 아들들의 신경을 많이 안 쓰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 인생은 각자의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아빠는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하니까 너는 너 인생을 살아라. 나는 너한테 관심이 별로 없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네가 살아라. 네 인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질문까지 아주 좋은 마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조금 시간이 이제 지났고요. 준비한 그 시간은 다 마무리가 됐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천천히 전시장 둘러보실 분들은 둘러보셔도 되고요. 아마 작가님도 조금 더 머무르실 테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혹시 돌아가시면서 이제 도록을 좀 구매를 하실 분들께서는 저희가 전시 초대권도 함께 넣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많은 그 호응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고 작가님 마지막 그 멘트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막식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옛날의 뮤지엄은 무슨 이즘 모르겠어요. 모더니즘,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전시장이 꾸며졌잖아요. 근데 요즘 현대미술관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현대미술관 이꼬르 뭐 같으세요? SNS가 됐어요. 그래서 SNS에 사진을 좀 올려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